질문에 답변해 드리는 시간으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질문하신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말미에 아마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지요. 네. 네, 오늘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영양 아카데미 4강 골든타임 케어. 그래서 위, 간, 장, 그리고 여성 건강, 갱년기 건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지난주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고 오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손발이 차가운 원인과 관리 방법을 알고 싶다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1강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네, 손발이 차가운 느낌, 뭐 수족 냉증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원인이 아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혈압이 낮아가지고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 또 심부전이나 부정맥 등과 같이 또 심장의 기능 이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 이 손발이 차가움 느낄 수 있고요. 또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해서 추위나 스트레스에 노출이 될 때 이제 손가락, 발가락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이 되어서 혈액 흐름이 제한되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하얗게 변하다가 파랗게, 그 다음에 이후에 붉게 변하는 특징적인 그런 색상 변화를 보이는 경우도 이 손발이 차가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분비 및 대사 관련해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네,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신 냉감과 함께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장시간 지속되면은 말초 신경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손발 감각 이상과 함께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빈혈일 경우에도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있을 경우에도 네, 손발 체온 조절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이제 혈액순환을 저하시킬 수가 있고요. 특히 영양결핍으로 비타민 B12, 철분, 마그네슘 등의 결핍은 네, 혈액순환과 신경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양소, 비타민 B12, 철분, 마그네슘 이렇게 보충해 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병 때문에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 이 부작용 때문에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걷기나 스트레칭, 요가 등을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해서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중간중간 꼭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혈액 순환을 위해서.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는데 얇은 옷을 여러 겹을 겹쳐 입으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주무실 때 양말을 착용을 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잘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뭐 명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심호흡, 충분한 수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영양소 관련해서 영양 관리 관련해 가지고 철분 네, 부족하면 손발 차가움이 심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은 네, 혈액순환에 꼭 필요하죠. 네,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코엔자임 Q10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코엔자임 Q10도 추천을 하고 이제 비타민 C나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을 때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양소로서 이제 비타민 미네랄과 특히 이제 아연과 셀레늄 등을 함께 이렇게 보충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시면 손목도 아프고 손마디도 저리고 관절이 뻣뻣하다고 하셨고요.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되는지 또 영양소도 추천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족력은 없다고 하셨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고 이제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류마티스제나 생물학적 제제 등과 같이 전문의가 처방한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지 않고 그냥 계속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관절 변형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적절한 휴식과 운동을 잘 조화를 하셔야 되는데 염증기, 그러니까 급성기에는 관절이 붓고 열이 날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관절을 보호하시는 게 필요하고 안정기, 통증이 줄어들고 염증이 좀 줄어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가벼운 걷기 등 충격이 적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제 관절을 이제 부담을 주지 않고 건강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 병행해 주시고요.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발휘하죠. 네, 관절염이 염증이잖아요. 네, 관절 통증 및 뻣뻣함을 완화시킬 수 다는 결과가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 네,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관절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합 조직, 콜라겐 합성을 지원하잖아요. 콜라겐 합성에 비타민 C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절과 근육을 강화하는 데 비타민 C가 중요합니다. 또 이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비타민 D와 아연을 보충해 주시면은 면역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새치나 흰머리의 원인, 관련 있는 영양소. 이제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전, 노화,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또 질병으로는 갑상선 질환도 새치나 흰머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빈혈이나 당뇨 혹은 신장 기능 저하도 새치나 흰머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두피 마사지를 좀 자주 해주시고, 이 자외선이 두피에 바로 노출이 되면은, 네, 이런 그 모공 모낭에 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이런 새치나 흰머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모자를 좀 쓰시는 게 좋겠고요. 충분한 수면과 네, 휴식, 그다음에 금연도 필요합니다. 영양 관리로는 비타민 B군, 특히 이제 판토텐산과 비오틴, 비타민 B12, 네, 철분과 아연을 추천합니다. 우리 블랙푸드가 검은색 음식이 새치나 흰머리에 좋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검은콩이나 검은깨 등과 같은 식품에는 단백질과 또 앞서 말씀드렸던 비타민 B군이 풍부하기 때문에 두피와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푸드를 많이 섭취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과 단백질, 종합 영양제를 잘 섭취하고 운동도 하시는데 음식을 천천히 섭취해도 자주 체하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단백질은 분자량이 아주 커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영양소거든요. 그리고 단백질을 소화시키려면 위산에서도 단백질 분해 효소가 분비되고 위에서도 분비되고 장에서도 분비가 됩니다. 소화를 이렇게 막 잘 시켜야 되니까 위산 효소 등이 필요합니다. 효소 제품을 같이 병행해 섭취해 주시면은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 영양제라든가 유산균 등도 식후에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식전에 섭취하면 위산이 이제 분비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식후에 섭취하실 것을 권장하고 그다음에 아침 식사를 만약에 안 하신다고 하면 뭐 하시는 게 좋은데 물을 한 컵을 먼저 드시고 좀 위산을 어느 정도 위를 좀 중화시킨 다음에 섭취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불편하시면은 식사를 하시는 중간에 이제 그 더블 X나 아니면 유산균을 섭취하시고 그다음에 식사를 마저 하시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 주셔야지 이러한 영양소가 잘 이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처음에 적은 양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섭취하지 않던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면은 처음에 우리 몸은 섭취하지 않던 영양소가 들어오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이제 과잉으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은 양으로 섭취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들이 있어요. 오늘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어, 나오는 그 위 건강과 관련된 그런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도 이제 위에 그런 불편함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관리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혹시 이제 의학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자주 이제 위가 안 좋다거나 그런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체하거나 이러면은 위에 이제 다른 그 검사가 필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감염이라든가 아니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도 있고요. 식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근력을 올리려고 단백질 섭취하고 근력 운동도 주 3회, 스피닝도 타는데요. 어떻게 하면 근력을 올릴 수 있을까요? 53세 여성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단백질은 근력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은 근육이 잘 생성되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수분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아침에 좀 섭취를 해주는 게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밤에 주무실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때 이제 근육 성장 호르몬이 근육을 합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단백질을 보충하시는 게 근육을 형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렇게 쭉 골고루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를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우리 몸이 단백질을 대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눠서 섭취하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근육 운동 하실 때에도 만약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실 때 가벼운 무게로 많이 반복하는 것보다 50대 초반이시니까 8에서 12회 정도 반복했을 때 더 이상 힘들어서 못 들겠다 정도의 무게를 선택해야지 이제 성장 호르몬과 근육 자극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60대 정도 되시면은 그때는 가벼운 무게로 반복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은 아직 50대 초반이시니까 약간 근육에 더 자극을 주시면은 근육이 더 증가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7시간 이상의 숙면. 네. 잠이 부족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분비가 돼서 근육을 분해하게 됩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복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근력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공복에 운동을 하시면은 탄수화물이 다 소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지방을 연소하면 좋은데 지방과 근육이 같이 분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체지방은 떨어지지만 근육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근력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이제 오미자 추출물 지표 성분은 슈잔드린이고 네, 슈잔드린을 보충했을 때에 악력이라든가 대퇴, 사두 근력 이런 근력이 개선되었다는 그런 결과 나왔으니까 이 부분 이 영양소 보충해 주시면 좋겠고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만 근육을 유지할 수 있고요. 또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비타민 D, 네, 비타민 D가 적으면 근육과 근력이 감소한다. 오메가3도 근육에서 항염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근육과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메가3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비타민 C도 근육세포를 또 산화로부터 보호하고, 네, 어, 부족했을 때에는 근육량이 감소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 오메가3, 비타민 C 등의 영양소를 단백질과 함께 보충해 주시는 게 좋겠고,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과 수분 둘 다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탄수화물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섭취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수면,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 이제 앞서 스피닝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피닝을 너무 오래 하시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탄수화물 다 고갈된 상태에서 근육과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근육이 잘 생성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닝을 좀 적절하게 시간 조정을 하시고 근육 운동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스피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고질적인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안내해 드리면 좋을까요? 네, 수면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생체 시계를 복원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카디안 리듬이라고 하거든요. 일주기. 네, 일주기 리듬.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두워지면 잠을 자고 환해지면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맞춰져 있는데 이게 리듬이 깨지면은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어두워져도 잠을 안 자거나 네, 아니면 잠을 안 자고 활동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환해졌는데 해가 떴는데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리듬이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상 시간을 주말 포함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아침에 기상 후 30분 이내에 햇볕을 쬐고, 이렇게 되면 세로토닌이 생성되고, 이 세로토닌이 14시간, 15시간 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돼서, 이 멜라토닌이 밤에 잘 분비가 되면 숙면을 취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햇볕을 쬐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 체온 조절, 그래서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게 되면은 체온이 샤워 이후에 떨어지면서 수면 모드로 진입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요즘 현대인들은 디지털 디톡스라고 해서 취침 1시간 전, 최소한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스크린이나 TV나 이렇게 청색광을 차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청색광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50% 이상이 잠들기 직전까지 핸드폰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면 장애 있으신 분들은 일단 디지털 디바이스를 좀 멀리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수면을 돕는 핵심 영양소로는 이제 마그네슘, 근육이완, 가바라고 이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가바가 많이 분비가 되면은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도 취할 수가 있고 편안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L테아닌, 긴장 완화,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죠. 뭐 녹차를 좀 섭취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이제 필수 이제 아미노산, 단백질이죠. 좋은 단백질을 보충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세로토닌의 원료이 있고요. 또 나이아신이나 판토텐산 등과 같은 비타민 B9는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능성 성분으로 미강 주정 추출물이나 감태 추출물 함유되어 있는 그런 영양제를 보충해 주시면 수면을 취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보내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건강, 장건강, 간건강, 프로바이오틱스, 그다음에 전립선 건강, 여성 건강, 갱년기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건강부터 살펴볼게요. 위 점막이 손상되면은 뭐 위염이 생길 수가 있고 소화성 궤양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소화불량이나 위 불편감 등을 야기할 수 있고요. 체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 점막부 작용을 할 수 있는 식품의 섭취가 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 위의 소화효소 활성을 촉진시킨다거나 소화액 분비 촉진, 소화관의 운동 기능 개선 등을 통해서 위의 소화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 점막을 보호해서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하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은 바로 인동 덩굴 꽃봉오리 추출물, 네, 우리 제품에 있습니다. 그리고 콩, 콩이나 두부를 일주일에 섭취를 한 번에서 네 번 이상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 위암 발생 위험이 32에서 43% 정도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 1, 2, 3위에 위암이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콩 관련된 식품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콩의 이소플라본은 위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또 과일 섭취량이 많은 그룹의 위암 발병 위험이 과일 섭취가 적은 그룹보다 평균 11% 낮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과일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나 또 폴리페놀, 식이섬유 등과 같은 성분들이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과도한 나트륨, 소금 섭취는 위암 발병 확률을 최대 97% 높이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위장의 상피세포를 손상해서 헬리코박터균의 위 상피층 침투를 쉽게 하기 때문에 너무 짜게 섭취하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좀 나트륨을 적게 함유할 수 있도록 조리를 하시거나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우리 소화기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이제 비타민 U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 명칭은 메티오닌 설포늄인데요. U는 이제 사실 비타민에는 비타민 U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중요한 영양소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비타민 U라는 명칭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메티오닌 설포늄이라는 성분이 위장의 점막을 복구시켜주고,
또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그래서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등 소화성 궤양 개선 및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있냐? 우리가 십자화과 채소라고 그래서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같은 식물, 그다음에 양배추. 양배추가 우리 소화기관 건강, 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양배추, 그다음에 파슬리, 알팔파, 시금치 등과 같은 녹색 채소에 네,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채소를 평소에 충분히 섭취하시면 위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채소 중에 하나가 깻잎이잖아요. 네, 깻잎에 들어있는 파이톨, 피톨 성분이 네, 위암세포의 성장 및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에 보시면 깻잎과 암, 그래서 피톨이 암세포만 찾아가서 제거시키는 그 자연살해 세포, NK세포의 활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 건강을 위해서 이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면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 건강을 위해서도 과일과 채소가 도움이 된다. 비타민 U가 들어있는 그런 채소들을 충분히 잘 섭취하시고 콩을 잘 보충하시고 두부 네, 이런 거 소금을 줄이시고 이런 영양 관리를 통해서 위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 건강으로 살펴볼게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하죠. 너무나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또 가장 큰 기관이기도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영양소 대사 및 영양소 저장 기능.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가 섭취한 모든 음식, 영양소는 전부 다 간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간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형태로 바뀌고 거기서 대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도 간에서 대사가 되고 간이 그러한 영양소 대사 및 저장하는 기관, 또 해독 작용, 어떤 독소들을 해독하는 역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체내에서 대사 과정 중에 발생하는 독성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해독하는 게 간이고, 약물이나 또 식품 첨가물이나 환경 오염 물질, 뭐 이런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생성되는 독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독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알코올 분해라든가 담즙을 생성해서 네, 담즙을 분비하는 기능, 그다음에 음, 면역 작용, 쿠퍼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쿠퍼세포의 식작용을 통해서 혈액 중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도 담당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일을 하는 게 간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해독작용이 중요합니다. 간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독소가 들어오면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고 간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네, 간세포가 파괴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독을 잘해야지 나머지 기능들을 간이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양소 대사 및 저장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간의 건강을 위해서 첫 번째는 일단 독소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 건강 제한 1번 피하라. 네, 뭘 피해야 되냐? 네,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독소들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학 비료에 농약, 살충제, 그다음에 알코올, 담배, 또 비누, 샴푸, 화장품, 개인 위생용품 중에도 환경 호르몬 물질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공기 중에 미세먼지, 공장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환경 호르몬, 또 세균, 바이러스, 그다음에 음식 중에 정크푸드, 트랜스 지방, 액상과당, 그다음에 당독소, 최종 당화산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결국 간에서 해독을 하거나 아니면 해독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못하면 우리 몸에 축적이 돼서 독성을 유발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 몸에는 이제 우리 정상적인 음식물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폐물 또 이런 것들을 해독하는 그런 제거하는 시스템이 존재해요. 자연적인 해독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어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음식물이 대사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물질이 아닌 것들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네. 산업화되면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 산업화되면서부터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없었잖아요. 없었던 게 산업화가 되면서 생긴 것들. 네, 뭐 가공식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화학비료, 농약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니까 우리 몸이 적응 못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 가지
현대인들의 건강 문제를 유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겠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동물성 가공식품을 섭취한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곡물을 재배할 때 제초 전에 살충제가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네, 가축을 사육할 때도 가축이 병이 들면 안 되니까 항생제도 많이 사용하고 성장 촉진제도 사용되고 또 육류를 가공할 때 각종 화학 첨가물이 사용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 에스트로겐, 제노 에스트로겐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제노 에스트로겐 뭐냐면 가짜 에스트로겐 뜻인데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 이런 독소들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호르몬 그 분비, 내분비계에 교란을 일으켜가지고 여러 가지 비만도 유발시키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호르몬 계통의 문제를 유발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비만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오비소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화학 물질들, 환경 호르몬들은 비만을 유발시킨다라는 뜻을 가진 오비소겐이라는 그 명칭으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피할 건 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울 건 비워야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너무 많이 간에서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간이 쉴 수 있도록 비울 수 있으면 비우고 적게 섭취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식사 시간은 12시간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12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수면 주무시기 전 4시간 전에 금식을 하셔야지 앞서 말씀드렸던 일주기 리듬 우리 몸에 그 저장되어 있는 생체 리듬을 복원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은 네, 밤에 잘 때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어두워진 다음에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그럼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10시, 11시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시, 6시, 7시 이전에는 식사를 마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7시간 동안 충분하게 숙면을 취하시는 게 필요하죠. 12시간 공복만 유지하시면 돼요. 네. 얼마나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음식물 섭취에 대한 건강한 그런 식생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메디컬 뉴스 투데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건강 저널인데 여기서도 음식을 줄이는 것이 해독의 주 역할을 하는 간 건강을 증진하고 해독에 관여하는 효소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해독을 위해서는 단식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께 전문가들이 단식을 뭐 24시간, 48시간 단식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뭐 간헐적 단식을 해가지고 16시간 단식, 뭐 24시간 단식 이렇게 나오는데요. 16시간, 24시간 단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12시간 단식만 하시면, 12시간 공복 유지만 하시면, 12시간 공복 유지는 단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7시에 식사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면 돼요. 그러면 12시간 공복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식생활 하시면 12시간 공복을 유지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12시간 공복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내내 365일 12시간 공복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정말 건강해져요. 네. 그런데 이걸 못 하시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건강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12시간 공복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2시간 공복이 안 되니까 간헐적 단식이 나온 거예요. 16시간 공복해라. 24시간 단식해라. 이런 어, 관리 방법들이 제한이 되는 거지.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이런 게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간헐적 단식에서 중요한 것은 16시간 동안, 만약에 16시간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16시간 단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8시간 동안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16시간 동안 안 먹고 8시간 동안 아무거나 막 다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 16시간을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이 나중에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네, 8시간 동안 아무거나 막 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뭘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을 때 뭘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간의 해독 능력을 재건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간에서 해독되는 과정을 이게 표현한 그런
그림인데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뭐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간 해독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 간에서 해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B군과 항산화 영양소와 필수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타민 B군과 그다음에 항산화 영양소라고 하면 뭐 비타민 C도 있고 코엔자임 Q10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셀레늄도 있고 또 밀크 시슬에 들어있는 실리마린도 있고 이게 이제 항산화 영양소. 그다음에 필수 아미노산 그러면은 네, 그냥 좋은 단백질. 왜냐하면 아미노산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좋은 단백질을 보충해 줘야 된다. 해독을 위해서 좋은 단백질을 보충해야 된다. 좋은 단백질이라면 어떤 단백질이 좋은 단백질일까요? 네, 네, 식물성 단백질, 좋은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영양소를 보면 글루타치온이 있어요. 글루타치온도 이렇게 간의 해독 작용에 관여를 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영양소들이 이러한 영양소를 잘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식품이 뭐냐면 제철 채소와 과일, 그다음에 통곡물, 해조류, 두부, 발효식품, 견과류, 등푸른 생선 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간 해독 경로를 망치는 그러한 식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품들은 피해 주셔야겠죠. 인스턴트 식품, 가공육과 붉은 고기, 동물성 지방, 트랜스 지방, 그다음에 백미, 백설탕, 각종 밀가루, 화학 첨가물 이런 걸 피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제 간에서 잘 해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해독의 핵심은 간도 있지만 장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에서 해독을 잘 해가지고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낼 때 배설을 시켜야 되는데 장에서 만약에 이게 재흡수가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만 이러한 노폐물을 재흡수 안 시키고 밖으로 배출을 시킨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건강한 장세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역수송체, 노폐물이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내는 역수송체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노폐물의 재흡수를 억제해야 된다. 노폐물을 잘 배설시켜야만 그래야만 해독이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해독이라는 것은 간에서 이루어지지만 결국 완성이 되는 것은 장에서 재흡수가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만 결국 해독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과 장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네. 그 해독 시스템을 재건하려면 간 건강과 장 건강에 같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 이 부분이요. 오늘 그 후반부에 나올 여성 건강 파트의 핵심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성 건강 파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해결돼야지 여성분들의 건강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잘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건강과 실리마린. 이 밀크시슬이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허브죠. 여기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음, 섭취하면은 ALT 수치, AST 수치가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ALT, AST는 뭐냐면 예전에는 GOT, GPT라고 불렸거든요. 간 효소입니다. 간 효소. 간 효소는 간세포 안에 있어요. 간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간세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게 간 효소거든요. 근데 간세포가 파괴가 되면 간세포가 막 힘이 들어가지고 파괴가 됐어. 그럼 간세포에 있던 이 효소들이 밖으로 흘러나와요. 그럼 혈액 중에 흘러나오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하면 이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ALT 수치나 AST 수치가 높아졌다 이러면 무슨 얘기냐면 간세포가 많이 파괴됐다. 간이 지금 안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높으면 안 돼. 낮아야 돼. 근데 높게 나왔다 그러면 간이 지금 안 좋은 상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밀크시슬을 추출물을 섭취를 했더니 이 수치가 낮아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간세포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리마린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양소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간에 대한 그런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장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 건강.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화기 건강 문제가 다양하죠. 근데 사실은 이 소화기계통의 건강은 1980년대, 70년대 이전에는 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화기관이 건강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 육류의 섭취량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등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수천 년 동안 식물성 식품 위주의 우리 소화기관이 적응이 돼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그런 먹지 않았던 섭취하지 않았던 식품들이 섭취하다 보니까 우리 소화기관이 적응 못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염증이라든가 궤양, 과민성 대장증후군, 뭐 악성 신생물 암까지 위암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연간 소화기 질환 환자 수는 52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528만 명은 소화기 계통의 문제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연간 528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숫자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건강, 소화기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화기 건강 문제를 얘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이제 장누수 증후군, 장누수. 그 장이 샌다는 얘기예요.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장누수 증후군은 정식 질병으로 분류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등에서는 장의 건강 상태를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장누수 증후군, 리키거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이 샌다는 의미고 이제 만성 염증성 질환, 궤양성 대장염도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부르냐면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 그림은 이렇게 장세포예요. 이게 장세포가 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장세포 사이가 딱 밀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세포 간 밀착 접합이라고 해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갈 때는 이 장세포를 거쳐서 들어가야 돼. 음. 장세포를 통해서 인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장세포 사이사이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세포 사이사이로 이게 그 우리 몸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세포를 통과하게 되면은 독성 물질이나 그런 이물질은 장세포에서 다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이 장세포 사이에 벌어진 틈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면 이물질이나 독소가 그냥 그대로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이 퍼지고 네, 그런 독성이 유발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이 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장이 안 좋으면은 우리 몸 전체에 다양한 그런 독소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장 문제, 장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장 세포가 빽빽하게 잘 밀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 밀착이 되어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문제를 그래서 이제 이 새는 장 증후군, 장 누수 증후군은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음, 장 누수 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현대인들 뭐 음주, 흡연, 동물성 단백질이 뭐예요? 육류나 뭐 패스트푸드 이런 거잖아요. 트랜스지방, 글루텐, 설탕, 스트레스, 장내 유해균, 중금속 등과 같은 환경오염, 항생제 등 약물 등 뭐 이렇게 약물 이렇게 섭취하시면서 결국은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다음 면역력 저하, 만성 피로, 두통, 불면, 우울, 또 알러지, 여드름, 건선, 피부 문제. 이 피부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네, 피부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장이 안 좋으면 피부가 안 좋은 거죠. 네, 뭐 잠시 후에 장 피부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가 면역 질환, 아토피나 천식, 그다음 비염, 관절염, 루푸스나 크론병 등과 같은 이러한 그러한 그 질병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소화기관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를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식이섬유가 소화기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일단 식이섬유는 과일이나 채소, 해조류 등에 다량 함유된 그런 섬유질 또는 셀룰로스로 알려진 성분이고 난소화성 다당류의 총칭. 사람의 소화 효소는 분해되지 않는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난소화성 다당류. 난소화성,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고, 다당류는 뭐예요? 당이 여러 개 붙어 있다.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의 구성 단위가 당이기 때문에 다당류라고 하면 탄수화물을 의미합니다. 탄수화물에 속하는 거예요. 이 식이섬유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할 때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해라. 라고 하는 건 어떤 탄수화물 섭취하라는 거예요? 복합 탄수화물 섭취해라. 통곡물, 채소 이런 탄수화물 섭취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식이섬유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하고 친합니다. 물에 잘 녹습니다. 그리고 세균들이 우리 몸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익한 균들이 먹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열량을 좀 발생시킵니다. 열량을 아예 시키지 않는 게 아니라 약 그람당 2kcal 열량을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영양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아라비아검, 구아검, 펙틴 등의 그런 성분이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이고 과육이나 두류나 해조류 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물과 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균에 의해 분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불용성 식이섬유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배변량과 배변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네, 배변량, 변의 양을 증가시키고 배변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거죠. 네, 헤미셀룰로즈, 리그닌 등과 같은 성분들이 불용성 식이섬유에 해당이 되고 과피나 전곡류, 네, 통곡물이죠. 채소에 많습니다. 거친 그런 질감을 가진 식품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일의 안쪽은 수용성, 과일의 껍질은 네, 불용성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왜? 수분을 흡수해서 부피가 증가하니까 변의 량도 증가시키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탄수화물 흡수 속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체중 조절에 왜 도움이 되는지, 네,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부피가 증가하면 포만감을 느끼고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고 수분을 흡수하면서 우리가 같이 식사 중에 같이 섭취했던 당분도 같이 흡착을 해서 배설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당분이 식이섬유에 끌려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혈당이 잘 안 올라갑니다.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체중 조절과 당 흡수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는 또 수용성 식이섬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분을 흡수하면서 콜레스테롤도 흡수해요. 콜레스테롤 흡수해서 배출을 시킵니다. 네, 그 다음에 간에서 담즙을 만들잖아요.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데 이 담즙이 하는 역할이 지방이 잘 쪼개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네, 지방이 잘 쪼개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그러니까 지방을 섭취하면 담즙을 분비해가지고 지방을 좀 약간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담즙이 그 자기 역할을 한 다음에 다시 재흡수가 돼. 다시 90%가 장에서 재흡수가 돼서 간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담낭으로 갔다가 다시 또 재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이섬유가 있으면은 담즙이 이렇게 지방을 쪼개러 나왔다가 식이섬유한테 잡혀. 그래서 잡혀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못 돌아가잖아요. 그럼 담즙을 또 만들어야 되죠. 간에서 다시 담즙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이때 담즙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체내에 콜레스테롤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담즙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겠죠? 네. 담즙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관리하는데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담즙도 결합시켜서 배출시키기 때문에 지방도 또 이게 또 흡착을 시켜서 배출시키기 때문에 지방의 또 흡수를 느리게 하는 것도 늦추는 것도 이 식이섬유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대장으로 가면은 대장에서 유익한 균들의 유익한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먹이가 돼서 또 새로운 대사 산물이 만들어지죠.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죠. 짧은 사슬 지방산이 생성이 되는데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간으로 이제 들어가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 경로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1, 2, 3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된다. 또 식이섬유는 디톡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영양 성분이에요.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독소를 흡착,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간이 독소를 분해한 후 그 부산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네. 담즙을 흡착해서 밖으로 이제 배설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간에서 해독한 노폐물은 담즙과 함께 소화기관으로 쫙 분비가 돼서 배설이 돼야 되는데 이때 식이섬유가 있으면 착 붙잡아가지고 밖으로 싹 빼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장에서 재흡수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디톡스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고, 그다음에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이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용어를 쓰죠. 프리바이오틱스.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는 유해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해독기관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식이섬유는 이 디톡스 영양소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디톡스 할 때는 우리가 수분과 식이섬유가 빠지지 않는 것이죠. 네. 그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적당량을 섭취했을 때에 인체에 이로움을 주는 살아있는 균을 총칭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프로바이오틱스 얘기했고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도 얘기했죠. 프리바이오틱스는 뭐죠? 네, 식이섬유, 유익균의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고 그 다음에 유익균은 프로바이오틱스고 또 이 먹이를 먹고 이 유익균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성분을 만들어내. 이게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이렇게 엮여 있어요. 엮여 있어. 네. 다 중요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다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프리바이오틱스의 중요한 건 식이섬유나 네, 프록토올리고당, FOS라고 하는 프록토올리고당. 이게 먹이로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프로바이오틱스, 좋은 균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네,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거. 프로바이오틱스 중요한 거고.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들어내는 그런 대사산물, 포스트바이오틱스 중요하죠. 단sve지방산, 네, 같은 거. 단세지방산. 우리가 그 장 검사하고 유익균 섭취하고 또 검사할 때 이 검사 지표, 우리 장 건강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확인하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균 다양성, 좋은 균이 얼마나 다양해졌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스트바이오틱스, 단수의 지방산의 양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장 건강 개선 지표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기능성 내용으로는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기능성 내용은 이렇게밖에 인정받은 게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 외에 있거든요. 그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살펴볼게요. 장 기관축입니다. 장 기관축. 장은 신체의 모든 기관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 간축, 장이 건강해야지 간이 건강하다는 거. 장 심장, 장이 건강해야지 심장이 건강합니다. 장 피부축 마찬가지고 장 뇌축, 장 신장, 장 뼈축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은 단순히 소화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모든 신체 기관과 연관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이게 불과 알려진 지 한 3, 40년도 안 된 그러한 개념이에요. 장이 모든 기관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장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폐축에 대해서 알 거예요. 장폐축, 장과 폐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은 무슨 의미냐면 장이 면역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면역기관. 장내에서 네, 면역 세포가 장내에 많이 존재하고 또 면역 물질도 장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이 만들어진 면역 물질, 면역 세포 이런 것들이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몸 전체로 다 이동을 해서 우리 몸 전체의 면역을 향상시켜 준다는 것이죠. 특히 폐로 갔을 때 폐 감염을 억제합니다. 폐에서 많이 감염이 되잖아요. 네. 그 폐 감염을 억제합니다. 폐에서의 방어, 면역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폐 감염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코로나잖아요. 코로나19 팬데믹. 장이 건강하면 코로나19에 잘 감염이 안 됐고, 네, 또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결과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지 면역이 건강할 수 있다. 반대로 만약에 폐로 이제 감염이 됐잖아요. 그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 그 장이 망가져요, 다. 음. 왜냐하면 그 감염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고 그런 그 얘네들의 대사산물이 장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장과 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으로 이동해서 장의 건강을 다 망치게 되는 것이죠. 장 뇌축.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네. 심리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인지력도 떨어지고 우울증, 뭐 자폐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내분비계, 면역계, 자율신경계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능성 소화관 장애나 염증성 장 증후군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장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민성 대장 증상 같은 거죠. 또 반대로 역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방향도 장내에 어떤 세균이 불균형이다. 이건 뭐냐면 나쁜 균이 많다라고 하면 나쁜 균이 많으면 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서 두뇌 기능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하고 우울증, 자폐증도 일으키고 인지력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치매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개념이에요. 장폐축도 그러니까 우리가 장도 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장을 잘 또 건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생애 초기 영양과 마이크로바이옴. 어렸을 때 장이 건강해야만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임신, 출생 전의 외인성 요인. 그러니까 모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어머니의 식이 또 환경오염, 항생제, 위생, 병원체, 출생 방식 등의 영향을 받아서 생애 초기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막 태어났을 때 건강하지 못한 장내 세균총, 나쁜 균이 많았다 그러면은 면역 기능 떨어지고 이로 인한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 당뇨, 암, 감염, 천식, 알러지 등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다. 평생에 걸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장내 세균총이 건강하다, 좋은 균이 많다 그러면은 장내 세균의 균형이 유지가 되면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가능하고 면역 관용이 실행된다. 면역 관용은 뭐냐면 면역이 내 몸에 대해서 관용적이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해서 그러니까 면역 관용이 없다 그러면 면역 체계가 내 몸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아. 내 몸을 공격해. 그럼 뭐가 생기죠? 자가 면역 질환이나 면역 과민 반응, 아토피나 알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면역 관용이 발휘된다. 네. 아토피나 알러지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중요한 면역에 있어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생애 초기에 얼마나 잘 이 체내에 좋은 균이 많은 것이 중요한가를 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왜 어린이 또 애들에게 중요하냐면 요즘 아이들도 굉장히 그 장 건강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고 근데 우리 아이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신체 기능이 뭐냐면 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먹은 음식물 영양소가 소화가 잘 돼야 돼. 소화 기능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면역 체계가 생성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화 기능, 면역 기능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어린이 시기에는. 근데 면역 기능, 소화 기능 두 가지 기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겁니다. 장 건강과 면역.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면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좋은 균들은 어렸을 때는 정상적인 그런 어떤 영양 관리가 되었다면 좋은 균들이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이제 비피더스만을 보면 영유아기 때 아기였을 때 비피더스균이 전체의 균의 70% 차지합니다. 좋은 균이 70%라는 거죠. 근데 비피더스 말고 다른 좋은 균도 있어서 아기 때에는 99%가 좋은 균이에요. 몸 안에. 그런데 노년기 한 60세, 65세 정도 되면은 좋은 균이 5% 미만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장내에 좋은 균이 줄어들고 나쁜 균이 많아진다. 음. 이렇게 되면 이 결국 이렇게 그 장내의 균총의 분포 비율이 노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하는 겁니다. 네, 노화가 진행되면 좋은 균이 적어지고 나쁜 균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균을 보충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거꾸로 추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그 장내 미생물 그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잖아요. 균의 종류가 좋은 균이 네, 젊었을 때 많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좋은 균이 종류가 줄어듭니다. 장내 균 다양성이 줄어든다라고 표현합니다. 장내에 좋은 균이 적어진다라는 의미예요. 나이가 들면. 물론 어렸을 때에는 좋은 균만 있어요. 좋은 균만 있기 때문에 균의 종류가 다양하진 않아요. 좋은 균만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좋은 균의 종류도 늘어나고 또 나쁜 균도 많아지고. 그런데 나이가 더 들면
노화가 진행되면 좋은 균의 종류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내 균 다양성이 감소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장내 균주 다양성과 인간의 질병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고 이와 유사한 논문이 아주 많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장내 균종의 다양성이 감소하면 같은 나이더라도 장내에 좋은 균의 종류가 적은 경우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질환 같은 크론병이나 대장염 같은 면역 질환, 뭐 제1형 당뇨, 다발성 경화증 이런 것도 다 면역 질환이죠. 또 대사 질환, 비만이나 제2형 당뇨, 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런 것들도 다 증가한다라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균이 좋은 균이 더 다양해져야 된다. 다양해진다라는 것이 좋은 균이 다양해진다라는 것이 결국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균이 많아지면 종류가 많아지면 네, 염증이 줄어듭니다. 네, 염증.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은 어떤 연구의 결과를 보여주냐면 건강한 성인, 그 다음에 또 건강한 어르신, 그리고 100세 이상이신 어르신,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비교했더니, 이 나이가 드셔도 건강한 어르신들은 염증 수치가 젊었을 때랑 거의 유사해. 염증 수치가 원래 나이가 들면 높아져야 되거든요. 염증이 증가하니까. 그런데 이 나이가 들어서도 염증 수치가, 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염증 수치가 왜 유지가 되고 있냐? 그 원인을 보니까 장이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항상성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항상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장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 장내에 유익한 균이 많았고 종류가 많았고 장내에 유익한 균이 만들어내는 그런 짧은 사슬 지방산, 단순 지방산 같은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내에 유익한 균이 잘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충분하면 장 항상성이 잘 유지가 되고 그러면 염증이 증가하지 않는다. 네, 결론적으로. 장내 좋은 균이 많고 좋은 균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 충분하면 염증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질병과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은 유익한 균이 우리 대사증후군까지 네, 이렇게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서 보셨던 염증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또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인자를 증가시켜서 과식을 억제하고 또 인슐린의 분비를 또 촉진하고 네, 그다음에 염증 및 심혈관 지표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건강에 대사증후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장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인들의 장 건강 문제와 그리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와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대해 살펴볼게요. 전립선 건강. 젊었을 때 문제가 없는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DHT로 바뀝니다.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네,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을 바뀌는데 얘네들이 전립선 안에 그 남성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전립선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럼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양뇨, 빈뇨, 소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전립선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는 이 5알파 환원 효소와 DHT를 줄이면 돼요. 효소를 줄이거나 아니면 DHT를 줄이면 전립선이 성장하지 않고 불편함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이 두 가지가 이제 발견이 됐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소팔메토죠. 첫 번째 소팔메토, 네, 로르산이라고 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있고 DHT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팔메토는 DHT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네틀루트라고 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네틀루트 대표적으로 식물성 스테롤.
함유하고 있는데 베타시토스테롤이 대표적이죠. 베타시토스테롤이 함유가 되어 있고 이 네툴루트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시토스테롤은 아까 그 효소 있잖아요. DHT를 만드는 효소를 억제해요. 그러니까 DHT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팔메토는 DHT를 억제하고 네툴루트는 그 효소를 억제하니까 결국 전립선이 성장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림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틀리냐면 지금 세포만 틀린 거예요. 앞에 보셨던 그림에서는 전립선 세포였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무슨 세포예요? 모유두 세포예요. 모유두 세포. 세포만 틀려. 근데 과정은 다 똑같아. 결국 이 5알파 환원 효소와 DHT가 모유두 세포와 결합하게 되면 탈모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과정이 똑같죠? 네, 과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 전립선 비대를 예방할 수 있는 성분이 탈모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물론 뭐 함량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겠지만 메커니즘은 똑같다. 그래서 DHT, 아까 소팔메토, 네틀루트에 들어있는 식물성 스테롤, 베타시토스테롤 들어보셨죠? 피토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식물성 스테롤을 파이토스테롤, 피토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이 피토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으면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발 밀도 증가, 모낭에서의 유분 감소, 수분 공급, 두피 진정 효과, 항염증, 항산화. 그래서 네,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 식물성 스테롤, 파이토스테롤 혹은 피토스테롤이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 메커니즘은 전립선 건강과 똑같다. 그래서 파이토스테롤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우리 그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엔 여성 건강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요즘 현대인들 뭐 다양한 여성 건강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여성들의 건강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의 그 증상들이 있잖아요. 생리전 증후군 및 과다한 생리출혈, 생리주기 불규칙,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자궁 근종, 그다음에 비만, 또 기미 등 피부 색소 침착, 만성 피로, 우울증, 부종, 그다음에 암, 불안정한 혈당 상태, 대사증후군, 고혈압 위험, 심혈관계 질환, 치매까지 다 이게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 때문에 이러한 증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균형이 중요한데 젊었을 때 지금 보시면은 네, 위쪽에 동그란 원이에요. 보시면은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보다 높기 때문에 이게 약간 불균형 현상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에스트로겐이 떨어지지만 프로게스테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더 악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오른쪽에 그러한 증상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그 불균형이 발생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가짜 에스트로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큰 독소로서 작용을 하게 돼요. 독소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 몸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가짜 에스트로겐이 이런 환경 독소로부터 유래가 되니까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는 거고. 그럼 프로게스테론은 네, 생성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나 만성 피로, 나이가 들면 스트레스 많아지고 만성 피로도 더 많이 느끼게 되면서 코티졸이 많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럼 코티졸이 많이 생성되면 프로게스테론하고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 더 적어지고 가짜 에스트로겐 더 많아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차이가 더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짜 에스트로겐을 빨리빨리 없애줘야죠. 빨리빨리 없애줘야 돼. 그럼 어떻게 없애냐? 가짜 에스트로겐이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이걸 해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독. 우선은 가장 먼저 간에서 아까 처음에 간 기능할 때 피하라고 했잖아요. 이 제노 에스트로겐을 무조건 피하셔야 돼. 환경호르몬, 에스트로겐 유사물질, 플라스틱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살충제, 세제 다 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피할 수는 없으니까 빨리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빨리 해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여성 건강 파트에서 간 해독 경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바로 여기 나옵니다. 간에서 해독을 잘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타민 B군과 밀크시슬과 같은 항산화 영양소와 필수 아미노산,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서 간에서 잘 해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 장에서 이 노폐물을 잘 배출하려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을 해가지고 장세포가 건강해야지 노폐물이 재흡수가 안 되고 바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짜 에스트로겐, 제노 에스트로겐이 흡수가 되면 안 된다. 재흡수가 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도 건강해야 되고 장도 건강해야 된다. 그 여성분들의 건강 문제의 핵심인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이 건강해야 되고 장도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밀크시슬 같은 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성분들. 특히 남성분들에게보다 저는 여성분들에게 밀크시슬이 더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 나오냐면, 자, 보세요. 이 그림이 이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장 생태계가 좋은 균이 많아. 건강해. 그러면은 이 가짜 에스트로겐의 재흡수가 안 되고 다 배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맨 그 위에 그림을 보세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네,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에 있을 때는 에스트로겐 배출이 많잖아요. 에스트로겐 배출. 여기서 에스트로겐 독소형 에스트로겐, 가짜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건강하면 가짜 에스트로겐이 다 배출된다. 근데 밑에 보세요. 밑에는 빨갛게 색깔이 나와 있죠. 건강하지 않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장이 나쁜 균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에스트로겐이 배출이 안 되고 독소형 가짜 에스트로겐이 다 다시 재흡수가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다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간에서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간이 망가지고 네. 이 에스트로겐은 독소형이니까 체내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온갖 독소를 다 유발하고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은 그대로 지속이 되고 그러면은 그 건강 문제가 그대로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간도 중요하고 장도 중요하다. 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언급을 했었지만 호르몬 축 다 영향을 미친다. 부신, 갑상선, 성호르몬선 다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부신과 갑상선이 안 좋다. 둘 중에 하나라도 안 좋다. 성호르몬선까지 셋 중에 하나라도 안 좋다 그러면은 모든 호르몬 기관이 다 같이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호르몬 계통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건강 관리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 예를 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경우가 성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서 난소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그러한 증상이 아니라 부신이나 갑상선이 안 좋았을 때에도 성호르몬선이 나빠지기 때문에 결국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현대 여성들에게 많이 빈번히 발생하는 이러한 증후군이 이러한 그 부신이나 갑상선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갱년기 건강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갱년기에는 이제 에스트로겐과 관련돼 있으니까 에스트로겐이 감소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세요. 이렇게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와 베타가 있어요. 알파는 성적 발달, 생식 관련한 수용체이고 베타는 다른 신체 기관에 있는 그런 수용체입니다. 에스트로겐이 나이가 들면 갱년기가 되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에는 에스트로겐이 원래 안 가야 돼. 그 나이대가 되면 그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신체 기관에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두뇌, 심혈관, 간, 뼈, 피부 이런 데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갱년기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아까 그 가짜 에스트로겐이 그렇게 우리 몸 밖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많은 가짜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많은데 왜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냐? 이 가짜 에스트로겐, 아까 보셨던 가짜 에스트로겐이 어디로 가냐면요. 이 가짜 에스트로겐은 베타로 안 가고 알파로만 가요. 알파로만. 알파에만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밖에서 가짜 에스트로겐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우리 몸에 독성만 유발시키지 여기 베타 쪽으로 안 가니까 두뇌, 심혈관, 간, 뼈, 피부가 에스트로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독성 에스트로겐이 어디로 간다고? 알파로 간다고 했잖아요. 알파는 지금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쪽은 안 가야 돼, 이제. 지금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이게 성장을 안 해야 되고 증식을 안 해야 되는 이쪽에 성장 증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된다는 거예요. 유방, 자궁, 난소암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독성 에스트로겐이 그걸 유발시킨다. 그래 결국은 이쪽으로 안 온다. 베타 쪽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네. 결국은 이제 여기가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갱년기 증상 불편할 뿐이지만 나중에는 갱년기 지나면서 궁극적으로는 심혈관계가 다 망가지고 뼈 건강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이 원래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에스트로겐이 혈압도 낮추고 혈당도 낮추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정상적인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 네. 심혈관 건강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뼈도 정상적인 에스트로겐이 우리 혈액 중에 칼슘 농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혈액 중에 칼슘 농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혈액 중에 있는 칼슘 농도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뼈에서 칼슘을 계속 녹여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의 어, 발병률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갱년기 증상을 거쳐서 심혈관계 건강과 뼈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는 심혈관계 건강 관리, 그다음에 뼈 건강 관리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폐경후 여성의 70%가 복부 지방, 복부에만 과도하게 지방이 쌓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간, 간 기능 장애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만성 피로, 또 수면 장애 이런 것 때문에 심혈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오메가3 지방산이나 코엔자임 Q10,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B군, 비타민 E를 잘 보충해 주셔야 되고 또 뼈 건강, 골다공증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단백질, 구리, 비타민 C도 함께 충분하게 잘 보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갱년기 증상이 심하니까 이제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심할 때만 받으시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 호르몬 대체요법을 인공적으로 호르몬 대체요법 받으시면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하실 경우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유방암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유방암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대신 우리가 천연 성분 중에서 천연 식물성 성분 중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에 주로 작용하는 성분이나 아니면 수용체 베타를 활성화시키는 성분이 있으면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겠죠. 네. 우리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처럼, 천연 에스트로겐처럼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는 것이 바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이소플라본, 콩입니다. 콩.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보다 500에서 1000배 정도 효과가 약하지만, 우리가 콩을 자주 섭취하면, 그, 농도가 한 뭐 몇백 배 이상은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보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을. 그래서 이 콩이나 콩을 재료로 한 그러한 음식을 주로 많이 섭취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분들에게. 네, 에스트로겐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이소플라본은,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이고, 또 다른 식물성 에스트로겐, 또 다른 성분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적은 양의 에스트로겐만 있어도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활성화시키는 성분. 그게 바로 루바브 뿌리 추출물에 들어있는 라폰티신 성분이라는 거예요. 네, 이 라폰티신 성분. 이제, 이 라폰티신,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보충했을 때에 네, 여성들의 그런 어떤 삶의 질, 또 갱년기 삶의 질 이런 평가들이 다 개선되었다는 결과 나오고 있고, 이 메커니즘 바로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네, 에스트로겐은 적어졌지만 이 베타가 활성화되면서 이 효과를 좀 향상시키는 그래서 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루바브 뿌리 추출물의 라폰티신. 근데 루바브 뿌리 추출물에 들어있는 라폰티신은 그러니까 식물 영양소 중에서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영양소거든요. 근데 이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영양소 중에 레스베라트롤이 라폰티신하고 화학적 구조가 비슷해. 화학적 구조가. 그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구조가 비슷하면은 같은 또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같은 기능을 합니다. 거의 레스베라트롤. 레스베라트롤이 적포도주에 들어있는, 포도에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 네, 적포도주. 네, 포도 발효시켰을 때 나오는 식물 영양소인데, 이 식물 영양소가 항염증 항산화, 그다음에 제2형 당뇨병, 관절염 증상 완화시킬 수 있고, 안면 홍조, 기분 우울증, 뭐, 야간 발한 등과 같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같은 종류의 식물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성 건강을 위한 파이토케미컬. 그럼 여성 건강을 위한 또 다른 그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없느냐? 네. 이 문헌은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그 문헌인데요.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식물 그 식이 보충제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나온 내용인데 유방암을 예방하는 그런 식물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네. 실리붐 마리아눔 밀크시슬이 있습니다. 밀크시슬. 밀크시슬도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항산화 기능, 간에서의 항산화 기능도 있고 당연히 그다음에 NF 카파비 억제를 통한 염증 감소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 밀크시슬이 어,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활성화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바브 뿌리 추출물에 있는 라폰티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크시슬이 굉장히 중요하죠. 앞에서 여성 건강을 위해서 간 건강과 장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밀크시슬 나오고 그다음에 갱년기 건강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밀크시슬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성 건강에 있어서는 밀크시슬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가 갱년기 이후에 그런 어떤 그러니까 심혈관계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네, 혈관 운동 장애에 동반하는 우울, 인지 장애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네, 오메가3 지방산이 안면 홍조, 심계항진, 불면증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오메가3도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면 기능성 성분 계속 몇 번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미강 주정 추출물의 감마 오리자놀 성분은 네, 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수면 위생에 도움이 되지만 네, 그 전에 어떤 기능성이 있었다고요? 네, 갱년기 증상 완화에 대한 기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년기 증상 플러스 이제 수면 건강을 위해서 함께 섭취해 주시면 좋은 그러한 성분을 꼽으라면 감마 오리지널 성분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인동덩굴, 꽃봉오리 추출물, 그다음에 비타민 U, 네, 과일, 채소, 콩, 양배추, 브로콜리, 파슬리, 알팔파, 시금치 등 네, 이런 성분 섭취하셔야 되고 소금을 멀리해야 된다.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타민 B군과 밀크시스를 비롯한 항산화 영양소, 그다음에 좋은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플러스 네, 해독을 위해서는 장 건강까지 장 건강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소팔메토, 네틀루트,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네, 식물성 에스트로겐, 루바브 뿌리 추출물, 밀크시슬, 레스베라트롤, 또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또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뼈 건강, 네, 관련된 영양소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여성 건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호르몬 불균형의 문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 제노 에스트로겐 독소 때문이다. 또 만성 피로 스트레스 피해야 된다. 왜? 제노 에스트로겐은 줄여야 되고 네, 만성 피로 스트레스 줄여서 프로게스테론은 증가시켜야 된다. 음, 부신 건강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신이 건강해야지 프로게스테론의 감소를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음, 호르몬 상호작용, 내분비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내분비계가 하나가 깨지면 다 깨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건강 관리. 그러면 지금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볼까요? 그럼 부신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타민 C, 판토텐산, 아연과 마그네슘, 부신. 그다음에 어, 갑상선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갑상선은 네, 셀레늄과 아연, 비타민 미네랄 등을 충분히 잘 섭취를 해주셔야만 부신과 갑상선이 건강할 수 있고 또 호르몬 축에 의해서 그런 성호르몬선도 건강할 수 있다. 해독, 장 건강, 염증을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 간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B군,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항산화 영양소, 그다음 필수 아미노산, 장 건강, 마이크로바이옴. 또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오메가3 지방산, 네, 갑상선 부신에 대한 내용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도 식이섬유나 뭐 크롬, 다나바입 추출물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도 감소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디톡스 다이어트에서 알아볼게요. 디톡스 다이어트가 뭐냐면
그 앞서서 이제 그 오비소겐 그 화학 성분, 환경 호르몬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만을 유발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물질들이 독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 독소의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은 체지방 안에 가둬서 이 독소를 중화시키려고 해요. 체지방 안에 가둬서. 그러니까 체지방을 많이 끌어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지방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비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이어트를 할 때 이제 줄여야지, 독소를 줄여야지 체지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체지방만 줄이면 독소의 농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다시 우리 몸은 체지방을 다시 모은다는 거예요. 이게 요요현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독소에 의한 비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독소에 의한 비만일 경우에는 독소를 제거하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단순히 체지방을 줄이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독소를 줄이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만인지 거기에 따라서 다이어트 방법이 틀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스, 네, 아까 그 해독을 위한 밀크시슬, 비타민, 비군, 아미노산, 항산화 영양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독소를 줄여야 돼. 독소를 피하고 줄이고 또 다시 재건하고 이 과정이 디톡스 다이어트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간 건강 관련해서 이제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급격히 간 수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에 문제가 생기면 급격하게 간 수치가 증가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근육에도 이러한 간 효소치가 똑같은 효소가 근육에도 있어요. 근육에도 일부가 소량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육 운동을 만약에 너무 격렬하게 했다. 그래서 뭐 근육 세포가 많이 파괴됐다. 운동을 너무 격렬하게 하면 근세포가 파괴가 되거든요. 그럼 근세포에 있던 이 효소가 나와요. 그럼 이 효소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효소가 높아졌으니까 간에 문제가 있는 거냐? 간에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횡문근 융해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횡문근 융해증. 횡문 융해증이 가로무늬근을 횡문근이라고 하거든요. 근육 중에 가로무늬근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운동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파괴가 되는 거야. 횡문근이 근육이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던 효소가 나오면서 이 효소치와 똑같은 효소이기 때문에 간 효소와 똑같은 효소 이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간이 안 나빠졌더라도 네, 그런 근육의 파괴로 인한 그 효소의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간 수치라고 하지 않고 그 효소 수치가 왜 높아졌는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검사를 해봐야 되죠. 간 다른 지표를 봤는데 간은 문제가 없는데 그 효소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런 근육의 그런 파괴 이런 것들을 네, 원인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 피부축, 우리가 피부가 문제가 있을 때에도 장이 안 좋으면 피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에 그런 독소가 많이 인입이 되고 우리 몸으로 그러면 피부가 안 좋아진다. 여드름, 뭐 예를 들면 아토피, 건선 지루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다 광노화, 일반 노화 이런 것들이 다 장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장 피부축과 관련된 연구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노화, 피부 미백 작용, 주름 예방, 피부 보습, 기미 침착, 자연 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그러한 지금 그 프로바이오틱스들, 그러니까 균들을 지금 쭉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균들이 이러한 다양한 피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과 피부도 연결이 되어 있다. 피부에 문제가 트러블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장 건강 상태를 먼저 네,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과 관련해서 간 신장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간 신장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간 신장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잘못된 정보다. 그러니까 간과 신장의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런데 간과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단백질은 제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간과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좋은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간과 신장이 망가졌으면 그때는 단백질은 제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는 다른 이유는 뭐예요? 독소죠, 독소. 알코올, 지방, 이런 것들이 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지방간이잖아요, 지방간. 음, 지방간. 그래서
어, 신장과 간이 저하됐으면 그때는 네, 제한을 해야 된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곱하기 1g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체중이 60kg이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이라면 요즘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제 단백질 섭취량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발표를 했어요. 올해 체중 곱하기 2g을 초과하지 않는 양 이내에서는 단백질을 보충해도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식물성 단백질로 보충하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더 좋습니다. 음, 네. 동물성 단백질 섭취했을 때는 또 다른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지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간에 부담이 되는 경우, 간에 질환이 있는 경우 이럴 때에는 어느 정도 수로 단백질을 낮춰야 되냐 하면 평소 섭취량의 70%로 평소에 내가 60을 먹었으면 60, 42, 42 정도로 낮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아예 제한하면 안 돼요. 낮추라는 거죠. 그럼 낮추라는 거죠. 만약 100을 먹던 사람은 70으로 낮추라는 거예요. 70은 먹어야 되잖아. 그럼 70을 뭘로 먹느냐? 낮추는 게 중요한 게 70을 100에서 70을 낮추되 70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신장은 약간 틀려요. 신장은 상태에 따라서 단백질의 섭취량과 권장량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장에 문제가 신장병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서 단백질 섭취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병원의 그런 그 결과를 지침을 잘 따르셔야 돼. 당뇨병이 없는데 투석하기 전이다. 그럴 때는 단백질을 줄여요. 체중 1kg당 0.5에서 6g. 그다음에 어, 투석 전인데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체중 1kg당 하루에 6에서 0.6에서 0.8g. 1kg당. 근데 투석을 하고 있으면은 투석하게 되면은 혹은 신장 이식을 받았을 때에는 영양 손실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때는 체중 1kg당 1g에서 1.2g으로 오히려 더 많은 단백질이 권장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고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의 신장 그 상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병원의 지침을 꼭 따르셔야 된다는 것. 네. 그래서 뭐 신장이 안 좋은데 단백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보다는 병원의 지침을 따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남성 갱년기. 네, 남성 갱년기는 뭐 여성 갱년기에 이제 워낙 많으신데 남성 갱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성적 증상, 신체적 증상, 정신적 증상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남성들도 갱년기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거는 이제 남성 갱년기는 운동, 그다음에 식생활 이런 것들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이 테스토스테론을 복원시키는 게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 남성 호르몬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영양소로서는 네, 일단 중요한 생활 습관 관리는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 그다음에 올바른 생활 습관 유지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서는 오메가3, 아연, 셀레늄, 비타민 D를 권장합니다. 남성들에게 남성 호르몬의 정상화를 위해서 오메가3, 아연, 셀레늄, 비타민 D를 권장한다라는 점,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을 쭉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시간이 또 저스트하게 11시 반이 됐는데요.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는 다음에 질문 올려주시면은 지금 이제 질문 내용을 쭉 정리하셔서 저한테 전달해 주실 거고요. 다음 주에 그 정해진 시간에 오늘 그 질문하신 내용들을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스페셜 세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